여러분 최종병기 활 남한산성을 보시려면 병자호란을 알아야 됩니다. 병자호란 공부를 해봅시다. 자, 호란의 발발과 전개. 첫 번째,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이 나옵니다. 자, 서인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살인들이 권력을 쥐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이조 전당직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인과 이 서인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북인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많이 나왔고, 이 북인들이 지지했던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북인 정권이 등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광해군은, 그러니까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있었죠. 또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후금입니다. 고려시대 때 금나라가 등장하고요,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등장을 했는데, 후금이 명예 전쟁을 선포하고 또 명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군대를 좀 파병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군대를 파병하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강홍립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얘기했죠. 중립외교. 서인들은요,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중립외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후에 이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중립외교와 더불어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폐모 살제였습니다. 광해군은요, 이 살제는 뭐냐면 죽일 살자, 형제제자죠. 자기 형 임해군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임목대비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목대비도 패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명분론적 정통 성리학에 입각한 이 살인들, 특히 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 광해군의 이 두 가지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인조반정으로 이제 인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중립외교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북인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권력의 중심부에 등장하고 남인들이 권력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 당연하죠. 왜요? 서인들이 뭘 싫어했으니까. 서인들은 중립외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외교가 아니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이 부모의 나라 명나라와 친하고 이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표방합니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했다?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예장수 모문용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후금이 명을 치러 갈 때 후금의 뒤에서 명예 군대가 후금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후금이 차지한 요동 지방을 빼앗기 위하여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함으로써 후금을 긴장시키고 있었죠.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죠. 명예장수 모문용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괄의 난이 있습니다.
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논공행상이 뭐예요? 공을 논하고 상을 주는 거죠. 행한다. 이 논공행상에서 이괄이 1등 공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당하죠. 근데 이괄의 이 잔당이 이제 후금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조선을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쁜 놈들이죠, 이것도. 그래서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기도 했죠. 물론 쳐들어온 놈이 나쁜 놈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임진왜란이 터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근데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비할 수 있는 중간 이 시기가 너무 짧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토지는 황폐화되고 나라를 재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훌륭한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철학으로 다시 이 땅에 외세가 쳐들어오게 되는, 정말 이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정묘호란이 먼저 일어납니다. 1627년 후금이 쳐들어오죠. 후금의 침공이 있습니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죠.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묘호란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보면요, 의병이 나오네요. 어떤 의병일까요? 임진왜란 때만 의병이 있었다? 아니죠. 정봉수의 의병, 또 이립의 의병이 있습니다. 정봉수,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봉수의 의병이 보이고요. 이립의 의병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 후금 입장에서 이 모문용의 명군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금의 강화 제의가 있었죠. 그리고 무슨 관계를 맺었다? 형제 관계를 수립합니다. 후금의 군대는 보급료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했다. 본래 후금의 1차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원래 후금의 1차적인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중국 대륙 장악에 있었고 조선도 아직 적극적으로 항전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화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화해를 맺고 돌아갑니다. 무슨 관계? 형제 관계를 수립했다. 이게 1627년의 일입니다.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보면 한번 살펴봅시다. 정묘호란의 빨간색으로 할까요? 정묘호란 보면 이렇게 침투로가 이렇게 되죠. 이 라인을 쭉 타고 어디까지 와요? 평산까지 오죠. 평산. 그죠? 의주를 거쳐서 평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된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1636년입니다. 1636년 청이 무슨 관계를 요구했대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후금이 우리하고 정묘호란 때 형제 맹약을 맺고 돌아갔는데 이놈들이 지금 정묘호란 이후에 뭘 요구했다고요? 우리나라에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에.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뭐라고 고치고 청으로 고치고 수도를 어디로 하고 심양으로 하고 뭐라고 칭하고 황제라고 칭하면서 군신의 관계를 요구해 왔죠. 그러자 조선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전론이요, 하나는 주화론입니다. 그래서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이 있게 되죠. 주전론은 전쟁을 주장하는 거죠. 군신 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하자. 이게 뭐예요? 전쟁을 주장했던 주전론이고요. 주전론은 정말 자존심을 높일 수 있고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멋져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대에 병자호란 발발 전에 조선의 신하였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김상헌이 될래요? 아니면 최명길이 될래요? 우리 강의를 다 들어보고 그때 판단을 내려봅시다. 주화론은 뭡니까?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화친을 주장한 거죠. 화친을 주장했어요. 이렇게 화친을 주장한 걸 우리는 주화론이라고 하죠. 뭔가 굴욕적인 냄새가 나죠. 화친을 주장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인지 주전론을 내세우는 게 정말 좋은 것이고 주화론을 내세우면 나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화친을 배척한 주전론자에는 물론 이들은 성리학자들입니다. 정통 성리학자들이죠. 뭘 중시해요? 명분을 중시해요. 명분이라는 게 뭐죠? 이 명분은 이름 명자죠. 이름 나눌 분자고, 이름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성리학적 명분론 할 때 이 명분론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성리학적 명분론은 뭐냐면 임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와 장남과 차남, 그 다음에 화와 이, 중화사상과 오랑캐사상, 이렇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각 자기 이름에 맞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명분론은 뭘 의미하냐면 차별을 얘기합니다. 차별을 인정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랑캐를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중국을,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명나라를 섬겨야 된 명나라가 힘이 쪼글땅 쪼그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명나라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왜?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요. 저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이 오랑캐의 나라니까. 이게 뭐예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화론자들은,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론자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자가 되겠고, 이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요시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김상헌과 사막사가 있었다.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이 있었죠. 주화파는요, 화친을 주장했던 주화론자인데 양명학자였다. 성리학자보다 뭐예요? 양명학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룰 거예요. 실리를 중시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최명길이라는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하면 병자호란 때는 최명길이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최명길은 정말 대단한 당대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살펴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길의 주화론과 윤집의 척화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최명길의 주화론.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뭐 하겠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나 됐느냐. 도대체 너희들 백성을 사랑하냐. 전쟁에 나가서 너희만 죽으면 끝이 나는 거냐. 자존심 내세우고 우리가 뭐 저 오랑캐하고 신하가 될 수 없다. 오랑캐와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냐. 저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그동안을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서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최명길의 주화론. 안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명길은 지금 우리를 보세요. 이 나라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것 같습니다. 최명길의 주화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척화론 한번 볼까요? 윤집의 척화론입니다.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화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중국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와 같다? 부모요. 오랑캐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우리는 신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신하예요.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이 사람들의 정말 당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적 한계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뭐할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척화 주전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적 한계가 이겁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식의 다시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윤집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멋져 보이죠? 저쪽은 주화론자들은 뭔가 좀 비굴해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화론과 주전론자 이걸 가지고 우리 영화를 만든 거 있죠.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 역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김윤식인가요? 김윤식이 연기했던 김상헌의 역이 있습니다. 김상헌은 뭐 했고요? 척화 주전론자고 이병헌은 주화론자였죠.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이 당시에 조선의 정세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옳은 입장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요. 최명길의 손을 들 것입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입만 뻥끗하면 명문론적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차별이 보편화되는 세상을 꿈꾸는 이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명길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척화 주전론자들과 주화론자들의 대립이 있었지만 누가 우세했다고요? 주전론이 우세합니다. 전쟁을 주장했던 세력이 우세해서요. 전쟁을 하기로 해서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청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왔습니다. 이때가 1636년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하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에서 대항하게 되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5일간 청군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화파인 최명길의 주장에 따라 청과 화의를 맺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조선은 청과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두 왕자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또 척화론자들인 김상은, 홍익한, 윤지, 모달제 등의 사막사 등이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병자호란 당시에 이 빨간색 줄로 따라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임경업의 백마산성 항쟁이 있으니까 임경업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비켜서 막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 보이십니까? 남한산성 여기 보이죠? 여기가 남한산성입니다. 원래는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호란의 영향. 외란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해 기간이 뭐했기 때문에 짧았다. 또 지역적으로도 일부에 한정돼 있어서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서북지방은 황폐화되었다. 청군이 거쳐간 서북지방은 북쪽 지방이에요. 약탈과 살육에 의하여 황폐해졌고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다. 조선에서는 이후에 뭐가 제기되었다?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쳐왔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거꾸로 무슨 관계요?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이 굴욕적인 항복은 어떤 거였어요? 309고드레라고 하는 항복의 절차를 거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09고드레 살펴보고 갈까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309고드레를 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용골대와 마부대가 성 밖에 와서 상의 출성을 재촉하였다. 세자는 시강원 이기사의 재관을 거느리고 삼전도에 따라 나아갔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용골대 등이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상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을 시켜 여청하게 하였다. 상이 3번 절하고 3배조 9번 머리를 조아리는 9고드레조 예를 행하였다. 사로잡힌 자녀들이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는데 길을 끼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 그날이 아주 추운 날이었대요.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30일이니까 추운 날이어서 이 309고드레를 행한 인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가 머리를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다가 이마에서 피가 터져서 죽더라도 인조에겐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치 철학으로 잘못된 이 국제관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 50만 명 정도가 청나라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내용 잘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활 보셨나요? 활의 전쟁이 시작된다. 최종병기 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주인공 박해일이 잡혀간 여동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최종병비 활에 나오는데요. 이때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도망쳐서 조선으로 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이런 법을 시행을 해요. 조선에서.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꼭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1636년 병자호란, 위대한 신궁의 전설이 깨어난다. 바람은 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명장면도 나오죠. 정말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추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호란의 영향.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론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벌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청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사대 관계였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반청 숙명의 존주대의론적 입장에 입각하여 청에 대한 북벌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사대 예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나라를 뭐하였다? 반대하고 명나라를 숭배하는 거죠.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명을 숭배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그다음에 존주대의론적 입장. 이 존주대의론적 입장이 뭘까요? 원래 존주는 뭐냐면 주나라를 존중하는 거예요. 주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춘추 시대에 존재했던 주나라를 수호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게 이 존주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게 어떤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반청 숙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청나라는 뭐고 오랑캐고 명나라가 이 주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존주대의론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존주대의라고 하는 내용을 공자가 이 춘추라는 역사책에다 집어넣어서 춘추대의라는 용어로 이제 등장이 되는데, 춘추대의론적 뭐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효종 때요. 효종은 복수 설치를 위한, 복수 설치는 또 뭐예요? 말이 좀 어렵죠. 명예원수를 갚고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을 씻자라는 의미가 이 복수 설치예요.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된 이 단어입니다. 복수 설치. 그래서 군비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했으나 결국 1659년 효종의 육자 무산되었다. 실은 군대를 양성했지만 청나라를 칠 만한 군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사상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성된, 북벌을 위해서 양성된 군대는 누구의 군대가 될까요?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북벌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가 높은 조선이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명을 대신하여 복수하자는 주장이었다.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춘추의 존왕 양이론에 입각한 정통론과 성리학의 명분론이다. 존왕 양이 뭐예요? 존왕 양이는 왕을 지키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정통은 이제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 중국 한족 중화 사상의 세상의 중심이 중국인데 나머지 다 오랑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입각해서 이게 성리학적 정통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차별을 존중했던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화가 있고 이가 있고, 화이론적 사상이죠. 화가 있고 이가 있고, 그 다음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이게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뭐예요? 북벌을 준비했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이거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면 두 왕자 병조하러 한 이후에 두 왕자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잡혀가죠. 이 두 왕자에서 이 소현세자를 좀 살펴보세요. 소현세자가 장남입니다. 이 소현세자는 청에 잡혀가가지고 보니까 청이 서양의 과학기술이 막 들어와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만 강한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뭐 엄청나요. 선진문물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소현세자가 깨달게 된 거죠. 이 소현세자 장남이 8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8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 2달 만에 죽어요. 2개월 만에 소현세자가 죽게 됩니다.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젊은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2개월 만에. 이후에 소현세자의 마누라 세자빈 강빈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사약을 받고 죽게 된 이 배경이 뭐냐면 소현세자 빈인 강빈이 시아버지인 인조를 독살하려고 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인조가 꼭 자기 장남인 소현세자, 즉 아버지의 삼전도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소현세자,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넘볼 만큼 외교력도 뛰어나고 또 성리학을 극복해내려고, 완전히 극복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을 극복하면서 계몽군주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던, 또 청에 또 호의를 받고 있었던 소현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현세자인 자기 아들을 왕권을 다툴 어떤 적대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소현세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요, 소현세자가 8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2개월 만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세자빈 강빈이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3명이 제주도로, 아들 3명을 제주도로 뭐예요? 귀향을 보내요. 이게 과연 할아버지가 지금 할 짓인지, 인조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인조의 손자가 몇 살이었냐면 10살, 6살, 2살 그래요. 근데 이 10살, 6살 먹은 이 2명은 제주도 유배 중에 또 죽습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이건 인조는요, 광해군이 폐모살제 했다. 폐모살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패했다라고 해서 이 폐모살제를 나쁜 짓이다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광해군을 축출해냈잖아요. 몰아냈어요. 근데 그렇게 등장한 이 인조라고 하는 이 임금은, 이놈은 정말 나쁜 놈.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제가 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 인조는 자기 큰아들 소현세자가 돌아왔는데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죽어요. 자기 며느리 강빈을 독살설을 유도해서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자기 손자 3명을 10살, 6살, 2살 3명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또 2명은 유배 중에 의문사 당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인조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고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복림대군 둘째가 누가 돼요?
세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돼요. 효종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소현 세자가 누구야? 적장자죠. 적통이잖아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면 장남과 차남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장남인 소현세자가 죽고 나면 적장자인 누가 돼야 돼요? 소현세자의 아들이 세손이 되어가지고 차후에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인조는.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 그리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나중에 세자로 삼고 복림대군이 효정인 왕이 돼요. 그러면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서인들도요. 얘네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분론도 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이거 어디에다가 붙여야 될까요? 이걸.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 명분론을 내세워가지고 북벌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북벌론은 결국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임진왜란을 끌어들이고 병자호란을 끌어들인 병자호란을 끌어들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무마하고 오히려 자기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이 북벌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후에 숙종 때도 역시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한계를 봅시다. 북벌론은 인조의 들을 이어 즉위한 효종 때에 가장 왕성하였으나 점차 쇠퇴하였다. 그 후에는 청해 문물이 발달함에 따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무슨운동이요? 북학운동까지 나타났다. 또한 북벌운동은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나선정벌 봅시다. 러시아가 세력을 확대해오자 청이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에서 조총부대를 출병시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했는데 그 양성된 군대를 청을 돕기 위해서 파병해. 이게 무슨 북벌을 준비했던 나라에. 자, 북벌운동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밀려왔다. 그러자 청이 정벌군을 파견하고 조선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1차 변급, 2차 신유에 걸쳐 조총부대를 출동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나선정벌이라고 한다. 이런데 나서면 안 되죠. 왜? 북벌을 준비했잖아. 청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청에서 원병을 요청하니까 여기에 나서? 그래서 나선정벌인가?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남한산성이 보이십니까? 남한산성. 여기가 남한산성 북문이라고 합니다. 인조가 피신했던 곳이죠.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309 고두례 이후에 조약이 맺어지죠. 조선은 청과 군신의 의를 맺는다.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는다. 조선 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낸다.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원군을 파견한다.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있는 삼전도 비석입니다. 병자호란 때죠. 청의 패배에 강화협정을 맺게 되죠. 방금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청태조구 요구에 따라 그의 공독을 적은 비석입니다. 제목은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되어 있죠. 인조 14년 1630년 청나라 태종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조선에 쳐들어와 병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남한산성에 머물며 항전하던 인조가 결국 한강가의 삼전도 나루터에서 항복의 예를 취하죠. 309 고드레 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나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최명기를 높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한번 꼭 살펴봅시다. 이 내용은 정말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역사에서 아픔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병자호란 끌려간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온 여자들 환양년, 그리고 회절강입니다. 명청 교체기에 중리배교를 펴서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된 조선이 다시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낸 광해군은 서인들의 반정에 따라 물러나고 인조가 왕이 되었다. 서인들은 숭명 반청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명을 숭배하고 청나라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군대를 보내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대명의리론과 사대주의가 그 근간이었다. 서인들의 집권 이후에 후금의 침입으로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된 정묘호란이 있었고 이후 청 건국 후 청을 건국하죠. 조선의 사대의 예를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게 된다.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파는 주전파가 되겠고 주화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척화가 채택되었고 청의 침입으로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던 인조는 삼존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찧어대 피투성이가 되는 삼전도의 치욕을 겪게 됩니다. 피가 나도. 이건 제가 그냥 의문표를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인조가 죽어도 저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끌려간 백성, 청에는 참으로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잡혀갔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청과의 전쟁을 주장한 척화파가 잡혀가는 것이야 당연지사고 심하게 얘기하면 사필규정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때가 되면 세금 내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지주들에게 시달리고 그나마 소작이라도 얻으려면 지주들의 온갖 횡포에도 참아야 되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말이다. 환양년 최명길은 청에 끌려갔던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을 교섭으로 데려왔다. 문제는 귀환한 조선의 여자들을 고향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개를 버렸다 하여 이들에게 자결을 권유하고 천대하는 조선의 의식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환자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누가 잘못해서 끌려갔어요? 이 지배계층이 잘못해서 끌려간 거잖아요. 그들을 환양년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국가라는 것이 무엇을 해줬는가? 왜 그들이 목을 매서 자결을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정부에서는 최명길의 주청으로 주화파 최명길의 주청으로 회절강을 만듭니다. 돌아올 회자 절개절자 전국에 설치하였다. 한강, 소양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예성강, 대동강을 회절강으로 삼았으며 이 강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회절한 환양녀를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강제하였다. 그러나 최명길의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당시의 이 사상이 환양년이라고 하는 몸버린 여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환양년 하면 몸 파는 여자거나 몸을 함부로 돌리는 여자로 불려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픈 단어입니까? 여러분, 전쟁 하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